세상이 바뀌어서 딸이 최고라더니 그 말이 딱 맞았습니다. 적어도 정 씨의 아들만 보면 말이죠. 내 집에 눌러 앉더니 집주인인 정 씨를 쫓아낸 것도 모자라 그 집에서 장모를 모시고 살 생각을 하는 아들의 머릿속이 궁금했습니다. 마누라가 그렇게 소중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부모가 소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이유가 어찌됐든 정 씨는 그 꼴은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손주도 키워주고 희생했지만 돌아온 것은 뒷방 늙은이 취급. 정 씨는 그런 아들 며느리에게 부모를 저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본때를 보여주기로 다짐했습니다. 처음부터 아들과의 사이가 이렇게 됐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정 씨가 아들네와 약 5년 전쯤에 합가를 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때부터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천천히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엄마, 상의 좀 드릴 일이 있어요. 아들이 결혼하고 아이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정신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고서는 들어주기 힘든 부탁을 했습니다. 애 키우면서 맞벌이 하는 게 너무 힘들고요. 이래저래 돈 나갈 때가 많아서 이렇게는 못 지낼 것 같아요. 못 지내면 어떻게 해? 둘 중 하나가 일이라도 쉬어야 하는 거 아니야? 경제적으로도 지금 여유가 없어서 절대 그럴 수는 없어요. 갑자기 와서 푸념하는 아들 때문에 정 씨도 심란했습니다. 좋은 직장 들어가서 결혼도 하고 애 낳고 잘 사는 줄 알았더니 뭐가 그리 힘든지 죽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생각하는 해결책이 정 씨에게는 다소 당황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엄마 집으로 들어올게요. 차라리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면 고민이 덜 됐을 텐데 말이죠. 엄마도 어차피 혼자 사시잖아요. 살림 합치면 관리비나 생활비도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애도 좀 봐주실 수도 있고요. 따지자면 아들네 육아나 집안일도 정 씨가 도와주고 돈도 덜 쓰게끔 정 씨에게 희생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정 씨가 반기지 않는 듯하자 아들이 괴로운 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고개를 푹 숙인 채로 부탁하는 아들의 모습에 정 씨도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정 씨는 벼랑간 아들네 가족과 합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성이 내일부터 어린이집 방학이래요. 언제까지? 일주일 동안이요. 뭐? 일주일이나? 며느리의 말에 정 씨가 기가 질린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출근하면 방학 동안 집에만 있는 어린 손주는 정 씨 혼자서 돌봐야 했습니다. 방학이 아니더라도 아침 저녁으로 아이를 돌보는 것은 정 씨의 일이었지만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것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정신의 집에 들어와서 사는 아들 며느리는 회사 일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니 육아도 정 씨가, 집안일도 정 씨 혼자서 하고 있었죠. 일하고 오느라 지친 아들 며느리 좀 쉬라고 정 씨가 나서서 하곤 했는데 점차 정 씨만의 일이 되어갔습니다. 내일 하루 와서 도와줄 수 있어?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못 나가. 왜? 다른 일에? 아니, 우리 손주 어린이집 방학이라 내가 좀 봐야 해. 아이고, 말년에 무슨 고생이야. 허리 아프다면서 혼자 집에서 애랑 씨름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정 씨도 한숨이 나왔습니다. 정 씨는 원래 가끔씩 지인의 식당에서 2~3시간씩 재료 손질을 해주거나 바쁠 땐 설거지도 해주며 용돈벌이를 하곤 했습니다. 생활이 궁해서라기보다는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진 조금이라도 벌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야 노후 자금 덜 까먹으며 살 수 있을 테니 말이죠. 또 그래야 나중에 아플 때 자식들이 병원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죽으면 몇 푼이라도 더 남겨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에 일 있으면 불러줘. 정 씨는 전화를 끊고서는 집안일을 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살기 전에는 낮에 집안일 조금 하면 대부분 앉아서 쉬는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반대가 되었습니다. 뭐가 그리 할 일이 많은지 종일 집안일을 하다 보면 쉴 수 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집안일이 육아보다는 쉬웠습니다. 어린이집에 가는 날이라도 아침 저녁으로 씨름하고 있으면 아이가 자라는 만큼 정씨도 폭삭 늙어버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5년 동안 정씨는 아들 부부를 뒷바라지했습니다. 그동안 아들네가 얼마만큼 경제 상황이 나아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금전적인 부분 외적으로는 걱정이 없을 듯 했습니다. 애도 어느 정도 커서 손갈 일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씨가 이제 허리 좀 펴고 사나 싶었을 때였습니다. 아무래도 분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합가를 제안했을 때처럼 갑작스럽게 분가 얘기를 꺼내는 아들. 하지만 합가했을 때와는 정씨의 심정이 달랐습니다. 겉으로 표시는 안 했지만 내심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에서 좀 해방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몇 년 도와주니 맞벌이하며 돈을 모았나 싶어서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그래, 언제 나가려고? 정씨가 기분 좋게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이 정씨를 황당하게 했습니다. 저희가 나가기는 힘들죠. 그러면 또 큰 집을 구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분가를 한다는 것일까? 몇 초간 생각에 빠졌던 정씨가 번뜩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럼 나보고 나가라는 거야? 하도 어이가 없어서 실소가 나왔습니다. 뭐, 그게 합리적인 방법이죠. 엄마 혼자서는 작은 집도 괜찮잖아요. 그게 너희한테만 합리적이지. 나한테도 그런 건 아니잖아. 내 집에서 내가 나가는 게 합리적이겠니? 엄마도 넓은 집 혼자서 청소하고 사시기 힘드실 거 아니에요. 요즘 허리도 아프시다면서요. 그런 엄마한테 온갖 집안일을 시켰던 아들이 할 말은 아니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적당한 집 구해드릴게요. 사드릴 수는 없겠지만 보증금이랑 월세도 제가 낼 거고요. 엄마는 몸만 들어가서 사시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왜 내가 내 집을 놔두고 조그만 집을 구해서 나가야 하느냐고. 그러면 저희는 식구도 늘 텐데 저희가 작은 집으로 가요? 식구가 늘다니? 둘째 계획하고 있어요. 근데 엄마도 계시고 이래저래 불편하네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설마 제가 엄마 살 집을 안 좋은 곳으로 구하겠어요? 오히려 더 좋아하실걸요? 일단 집이라도 보고서 결정하시면 되잖아요. 아들이 하도 성화여서 정씨는 거의 끌려가듯이 집을 보러 갔습니다. 어머님이 거주하실 거죠? 그러면 이 집이 딱이에요. 크기도 적당하고요. 보안도 좋은 집이에요. 지은 지 오래된 건물이 아니라서 깔끔해요. 월세가 다른 데보다는 조금 세긴 해도 이만한 집 없어요. 부동산 직원이 뭐라고 집의 장점에 대해 떠들었지만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15평이 안 되는 소형 아파트였는데 방이 하나였습니다. 혼자 사는데 방이 여러 개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큰 집에서 살던 짐을 다 가지고 올 수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전에 살던 분이 냉장고랑 소파도 두고 갔거든요. 세탁기만 들고 오시면 돼요. 세탁기는 제가 사드릴게요, 엄마. 정씨는 작은 집안을 탐탁치 않게 둘러보았습니다. 부동산 직원의 말처럼 혼자서 살기에 적당해 보이는 곳이지만 답답해 보이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 집 놔두고 남이 쓰던 가구를 쓰며 살아야 한다니. 솔직한 심정으로는 세탁기가 아니라 냉장고, 소파 모두 새 것으로 사준다고 해도 이사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혼자니까 이런 집에서 살지. 아들네 가족이 이런 작은 집으로 오는 건 말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이 아파트의 월세를 생각해 보았을 때 아들네 세 식구, 아니 네 식구가 살려면 적어도 월세가 2배는 될 것 같았습니다. 정씨는 마지못해 아들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아들의 말대로 오로지 돈만 생각하자면
이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 듯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파트를 아들의 이름으로 계약을 했고 일주일 뒤에 이사를 했습니다. 속전속결이었습니다. 집이 작아 간단한 짐밖에 가져오질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 이사가 반나절도 안 돼서 끝이 났습니다. 남들은 아파트 살다가 답답해서 말년에 마당 있는 단독주택으로 이사가서 텃밭 키우고 산다는데 어째 정씨는 더 답답한 곳으로 오게 된 듯 했습니다. 그래도 장점은 있었습니다. 청소는 금방 하겠네. 거실, 방 하나, 욕실 하나. 작은 집인 만큼 할 일은 많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정씨의 일과는 아들네와 함께 살기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 이사 후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제 보니 베란다는 있었구나. 베란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나지 않아서 전에 살던 집에 있던 화분이나 상추 같은 것도 다 놓고 왔는데 가지고 올 걸 후회했습니다. 작아도 거실에 베란다가 붙어 있어서 그곳에 두면 딱 좋을 듯 했습니다. 그리고 미처 챙기지 못한 짐들도 하나 둘 생각이 났습니다. 급하게 이사하다 보니 꼼꼼하게 짐을 싸지 못했는데 나중에 가지고 가라는 아들의 말에 그냥 두고 와야 했습니다. 생각난 김에 한번 들려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을 보니 6시쯤 됐습니다. 천천히 가면 아들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들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야 아들 차에 실어서 가지고 오니까 말이죠. 그래서 정씨는 몸을 일으켜 집 밖을 나섰습니다. 가면서 아들에게 전화를 했지만 아직 퇴근 전인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할 때까지도 아들에게서 다시 전화가 오진 않았습니다. 어차피 며칠 전까지 살던 내 집이니 정씨는 집에 아무도 없으면 짐이라도 챙기고 있자는 생각으로 1층 공동연관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집 문 앞에 섰을 때 혹시 몰라 벨을 먼저 눌러보았습니다. 5초쯤 기다려도 인기척이 없어서 비밀번호를 쳐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사 나간 지 얼마나 됐다고 그새 비밀번호를 바꿨는지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들네가 사는 집이기에 비밀번호를 바꾸든 말든 정씨가 참견할 바가 아니었지만 그래도 기분이 썩 유쾌하지는 않았죠.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보기 위해서 휴대폰을 들었는데 때마침 띠링 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가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아들 며느리와 손주가 나왔죠. 엄마, 이제 퇴근하니? 애 좀 데리고 오느라요. 근데 어쩐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아까 전화했는데 안 받아서 그냥 왔지. 근데 그새 비밀번호 바꿨니? 비밀번호도 눌러보셨어요? 황당하다는 듯이 대답하는 아들 때문에 정씨도 황당했습니다. 정씨는 꼭 못 올 곳에 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떨떠름한 아들의 표정에 정씨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놓고 간 짐들 좀 챙기려고 왔지. 너 시간 되면 좀 실어다 줘. 짐이요? 무슨 짐이요? 가져갈 만한 건 없었던 것 같은데. 아니야. 못 가져간 옷들도 있고 이불도 한 개밖에 없어서 불편해. 들어가서 좀 챙겨봐야지. 그리고 베란다에 있던 방울토마토랑 화분들 있잖냐? 그거 좀 가져가게. 베란다가 없는 줄 알고 두고 갔는데 조그만 게 있더라고. 하지만 그 사실에 기분 좋은 건 정씨뿐인 듯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락 좀 제대로 하고 오시지. 필요 없는 건 그저께 다 버렸어요. 뭐? 버렸다고? 그 화분이랑 아이스박스에 심어놨던 것들이랑요. 그리고 저희 짐 아닌 것들은 다 버렸어요. 그럼 내 물건을 다 버렸다는 소리야? 그렇죠. 안 가져가시길래. 아니, 이사한 지 일주일도 안 됐잖아. 나중에 찾아가라며? 언제 가져가실 줄 알고 그대로 둬요? 정씨가 기가 막힌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들과 정 씨 사이를 비집고 며느리가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잠시만 내 배고파서 먼저 들어갈게. 어머니, 저 먼저 들어갈게요. 조심히 가세요. 그래. 들어가 있어. 며느리는 비밀번호를 누르면서 정 씨를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한 발짝 옆으로 움직여 몸으로 비밀번호 패드를 슬쩍 가렸습니다. 그 모습도 기가 막혔습니다. 의도했는지 모르겠지만 꼭 정 씨가 비밀번호를 훔쳐보기라도 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렇게 아이를 데리고 집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곱씹어 보면 집 안으로는 들어오지 말라는 말 같았습니다. 내 물건을 허락도 없이 버리면 어떡해? 다 버리시는 건 줄 알았죠. 제가 보기엔 비싸거나 중요한 물건은 없어 보였는데. 아니 그걸 주인이 알지. 네가 어떻게 알고 다 버려? 미리 말씀해 주시죠. 그것들 버리는데도 돈 많이 들었어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사세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버릴 때 버리더라도 그 전에 연락 한 번은 줬어야 하는 것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아이고 됐다. 이미 버린 거 어쩌겠나 싶었습니다. 아들의 말대로 비싼 물건은 없었고 아주 중요한 물건은 처음 이사할 때 가져갔으니 속이 쓰리긴 해도 이걸로 아들한테 화를 내기도 힘들었습니다. 그것도 문 앞 복도에 서서 말이죠. 그럼 문제 없죠? 그래 상추는 다시 심어야지. 뭐? 알았어요, 그럼. 쓰린 속을 애써 삭히는데 아들이 비밀번호를 치려고 뒤를 돌았습니다. 그런데 정 씨가 집에 가보겠다고 하기도 전에 아들이 고개를 돌려 정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꼭 안 가고 왜 서 있냐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이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집안에 정 씨를 들이는 게 싫은 눈치였습니다. 이만 가볼게 그럼. 네, 조심히 가세요. 그런데 여기까지 온 정 씨에게 저녁 시간인데 밥 한 끼 먹고 가라는 소리도 안 하고 쏙 들어가 버리는 아들을 보니 자신의 짐작이 과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예의상이라도 들어왔다가 가란 소리를 안 하는 아들 며느리를 보니 참 기가 막혔습니다. 이제 이곳에 안 산다고 해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불청객 취급을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이곳은 아직도 정 씨의 집이었습니다. 아들네에게 잠시 빌려준 것뿐이었죠. 정 씨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자꾸 아들 며느리의 행동을 곱씹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다르다더니 합가할 때는 그렇게 괴로워하며 부탁한다고 그러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아주 자기들 집인 것처럼 굴었습니다. 내 집이라고 생색낼 생각은 없지만 아들 며느리의 행동이 정 씨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못 보게 하려고 몸으로 가리는 모습,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서 정 씨의 짐을 맘대로 버렸다고 말하는 모습, 자꾸만 떠올라 정 씨를 괴롭혔습니다. 그래. 그러면 안 가면 되지. 안 가면 그만이었습니다. 탐탁지 않아 하는데 굳이 찾아가서 애물단지 취급을 당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 가면 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아들네와 거리를 두고 지낸 지 몇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마트에 갔다가 1시간 만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현관문에 웬 쪽지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쪽지를 떼보았는데 황당한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주인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아드님 전화번호로 연락했는데 받질 않으셔서 쪽지 남깁니다. 지난달 월세가 들어오지 않아서. 정 씨는 거기까지 읽고 화들짝 놀라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누가 볼까 무서워 얼른 문을 열고 들어가서 다시 쪽지를 펼쳐보았습니다. 지난달 월세가 밀려 아들에게 전화했지만 받지를 않아서 찾아왔다는 집주인. 아들이 아닌 엄마가 살고 있는 걸 아는데
정 씨의 연락처를 몰라서 어쩔 수 없이 쪽지를 남겼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 씨는 서둘러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 월세요? 제가 깜빡했어요. 그러면 얼른 입금해야지. 근데 그 집주인 너무하네. 한 달 밀렸다고 찾아온다고요? 정 씨 생각에 너무한 건 아들이었습니다. 왜 전화도 받질 않아서 집까지 쫓아오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얼른 돈 보내고 전화도 해. 아, 이번 달에 사정이 좀 안 좋아서요. 이번 달만 엄마가 좀 내시면 안 될까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제가 문자 메시지로 집주인 연락처도 드릴게요. 거주하는 건 엄마니까 무슨 일 있으면 두 분이서 통화하면 되잖아요. 아니, 몸만 들어와서 살면 된다며? 그런 건 네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사한 지 얼마나 됐다고 월세가 밀려? 아, 사실 제가 준비하는 사업이 있어서 좀 빠듯해요. 사업? 회사 그만두고 사업 하나 하려고 하거든요. 아니, 사업은 사업이고 월세는 월세잖아. 이 달만요. 다음 달부터는 여유 생겨요. 아들은 전화를 끊고 문자로 집주인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보냈습니다. 차마 창피해서 통화는 할 수가 없었고 적힌 계좌번호로 월세를 얼른 보냈습니다. 자고로 줘야 할 돈은 미리는 줘도 밀려서 주면 안 되는 건데 아들이 엄마 우세를 시켰습니다. 입금을 하고 나서 며칠이 지났는데 별다른 말이 없는 걸로 봐서는 확인을 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달에도 정 씨는 문 앞에 붙은 두 번째 쪽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읽어보지도 않고 얼른 떼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기도 무서웠습니다. 혹시라도 또 밀릴까봐 미리 아들에게 당부도 했었는데 설마 안 냈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쪽지 내용을 읽어보고는 정 씨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두 번 밀리면 방 빼라고 할 수 있는데 어르신이 산다기에 다시 한번 쪽지를 붙이고 간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에게 연락하기 전에 지난번 아들이 보내줬던 번호로 집주인에게 전화를 먼저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쪽지 보고 전화드립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젊은 목소리가 휴대폰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우리 아들이 요새 일 때문에 정신이 없었다고 하네요. 아, 그러세요. 다음 달부터는 제때 들어오는 건 맞죠? 그럼요. 독촉 연락 드리기가 죄송스러운데 저희도 사정이 있어서 밀리면 안 되거든요. 그럼요. 꼭 제때 입금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전화를 끄는 정 씨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 씨는 아들네 아파트로 찾아갔습니다. 이게 전화로 해봤자 이번 달에도 어렵네 어쩌네 하면 도리가 없었습니다. 거의 3달 만에 오게 된 아파트. 1층 공동연관을 열고 들어가려고 비밀번호를 쳤는데 이번엔 공동연관 비밀번호도 틀리다며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호수와 비밀번호를 함께 입력해야 열리는데 아들이 이 비밀번호도 바꿔놓은 듯 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서 있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만요. 누가 들어가려나 보다 하고 반갑게 뒤를 돌았습니다. 어라, 비밀번호를 치는 여자의 얼굴이 무척이나 낯이 익었습니다. 사돈? 그러자 그 여자도 정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나, 놀란 목소리와 동시에 공동연관문이 쓱 하고 열렸습니다. 서로 놀라서 쳐다보다가 문이 닫히려고 하자 둘이 같이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세요? 그건 정 씨가 해야 할 질문이었습니다. 아, 저는 아들이랑 할 얘기가 있어서요. 아, 지금 오서방 집에 없어요. 네? 없다니요. 아직 퇴근을 안 해서요.
오늘 저희 딸이랑 둘 다 조금 늦는다고 하던데요. 정 씨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사돈은 아무도 없는 집으로 들어가려는지 몰랐습니다. 그러고 보니 사돈의 옷차림이 신경이 쓰였습니다. 지금 막 방문한 사람이 아니라 집 안에 있다가 나온 사람 같았습니다. 꼭 잠시 쓰레기라도 버리러 나온 사람의 모습이었죠. 사돈은 여기 어쩐 일로 오신 거예요? 오서방이 말씀 안 드렸구나. 황당한 사돈의 말에 정 씨는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사정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아들네와 함께 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정 씨가 무어라 더 묻기도 전에 다시 공동연관문이 열렸습니다.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왔죠. 엄마. 장모님, 왜 여기에 같이 계세요? 아, 요 앞에서 만났어. 오서방이랑 할 이야기가 있다고 오셨다던데. 아, 그러면 여보, 장모님 모시고 올라가 있어. 알았어. 어머니,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며느리가 마침 도착한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돈을 데리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무슨 폭풍이라도 한 차례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사돈이 여기에 사니? 아, 그게 아직은 아니고요. 아직은? 그러면 앞으로는 같이 살 거라는 소리야? 그게 장인어른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몇 달 전 바깥사돈 장례식에는 정 씨도 다녀왔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장모님이 너무 외로워하시고 우울해하셔서 애엄마가 너무 신경 쓰니까요. 그래서 같이 살기로 했다고. 그렇게 됐어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정 씨는 불편해서 둘째도 못 갖겠다며 쫓아내놓고는 그 자리에 장모를 데리고 올 생각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도저히 상식 밖의 행동이었습니다. 그게 너는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장모님이 정말 슬퍼하세요. 갑자기 혼자가 되셨으니까. 나는 뭐 혼자가 아니라서 쫓아낸 거야? 그게 아니라 아빠는 돌아가신 지 오래됐잖아요. 참, 애 키워준 공 없다더니 애 크고 좀 편해지니까 나가라고 해놓고는 내 집에서 사돈이랑 같이 산다고? 이걸 내가 이해해 줄 줄 안 거야? 엄마, 너무 인정머리 없게 그러지 마세요. 엄마 집이라도 저희가 살고 있고 누구랑 같이 살지는 저희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너무 네 집 내 집 하면서 계산적으로 굴지 마세요. 엄마 살고 계신 그 아파트에도 다른 사람이 와서 같이 산다고 제가 뭐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거랑 같아. 다를 건 없죠. 사정이 그러면 장모님도 좀 모시고 살 수 있는 거죠. 저도 엄마 5년 동안 모시고 살았잖아요. 뭐? 그게 모시고 산 거야? 내가 너희를 모시고 산 거지? 너희랑 살면서 애 키워주고 살림해주고 가진 고생을 하며 살았어. 그러니까 이제는 둘째 생기면 장모님한테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공평하죠. 그래, 참 공평하다. 모시고 살든 말든 애를 맡기든 말든 내가 상관할 건 없는데. 대신 너희 집에서 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야. 내 집 돌려주고 너는 집을 구해서 나가든 사돈 집으로 들어가든 알아서 합가하란 소리야. 말리지 않을 테니까. 정 씨의 단호한 말에 이번엔 아들이 당황했습니다. 당장 어떻게 집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모님 댁은 좁아서 다 같이 못 살아요. 그렇다고 엄마 집을 뺏어? 이건 나쁜 놈이 아니라 모자른 놈이야. 됐으니까 당장 나가. 아, 그럼 장모님 모시고 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무슨 바보 같은 소리인지. 아니, 다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 내가 이런 자식 뭐가 예쁘다고 살던 집도 주고 월세살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것도 엄마가 왜 여기 찾아온 줄은 알지? 월세 밀려서 또 집주인한테 쪽지 받았어. 아들은 할 말이 없는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또다시 헛소리를 했죠. 저희는 못 나가요.
너희가 안 나간다면 이 집 처분해 버릴 건데 그렇게는 안 되게 해줘라. 엄마도 내 집에서 살다가 가고 싶으니까 일주일 줄 테니까 집을 구하든 사돈 집으로 가든 짐 빼. 그러고는 뒤를 돌았습니다. 말귀를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아들은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역시나 말귀를 못 알아들은 아들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 씨는 결심했습니다. 또다시 일주일 뒤 평일 낮에 정 씨는 어떤 남자와 함께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고장 났는지 문이 안 열리네요. 비밀번호 쳐도 안 돼요? 네. 이상하네. 잠시 살펴보던 남자는 통째로 비밀번호 키를 교체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고는 전에 있던 잠금 장치를 뜯어버리고 새로 달았습니다. 그동안에도 안에서 아무도 안 나오는 걸로 봐서는 사돈도 집에 없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한 20분쯤 흐르자 이번에는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들어왔습니다. 큰 가전이나 가구 빼고는 전부 빼주세요. 장정 4명이서 순식간에 아파트 안에 있던 짐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시간쯤 지나자 잔짐들이 모두 정리되어 차에 실렸습니다. 뺀 짐들은 제가 말씀드린 주소로 옮겨주시면 돼요. 아들네 짐이 실려있던 차는 떠났고 그 옆에 세워져 있던 트럭에서 정 씨의 짐을 꺼내 다시 아파트 안으로 옮겨놨습니다. 정 씨는 아들네 짐과 자신의 짐을 서로 바꾸어 놨습니다. 어차피 이 아파트에 있던 TV며 냉장고, 세탁기, 소파 등이 모두 정 씨의 것이었으니 크게 힘이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공동연관 비밀번호도 새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1층에서부터 들어오지 못한 아들네 식구들이 경비실에 문의를 했고 들어와서도 바뀐 비밀번호 키에 정 씨에게 전화를 건 것이었습니다. 무슨 짓이라니? 내 집인데 내 마음대로도 못하니? 저희가 살고 있으니까 저희 집이죠. 함부로 들어가실 수는 없어요. 너희 짐은 그 월세 집에다가 전부 가져다 놨다. 거기가 네가 계약한 집이니까 너희 집이지. 여긴 내 집이야. 뭐라고요? 그게 말이 돼요? 안 될 건 뭐니? 거기서 너희 장모님 모시고 살던지 둘째를 갖던지 알아서 해. 이건 범죄예요. 주거 침입에다가 재물 손괴죄로 신고할 수도 있다고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자식인 네가 엄마인 나한테 한 건 무슨 죄야? 그렇게 똑똑하면 그게 무슨 죄인지도 알 거 아니야? 엄마, 진짜 이러시면 저도 방법 없어요.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신고해봐라. 얼마나 어떻게 처벌받을지는 모르겠는데 네가 잃는 게 크겠니? 엄마가 잃는 게 크겠니? 어차피 내 집에서 너희가 돈도 안 내고 살고 있었던 거니까 소송하면 내 집은 내가 찾아올 텐데 그 시간을 엄마가 단축해줬다고 생각해라. 어디 한번 신고해봐. 근데 나 죽고 이 집을 유산으로라도 받고 싶으면 허튼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을 거다. 그 집 비밀번호 1111로 해놨으니까 들어가던지. 그러자 아들이 대답 없이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신고해봤자 정 씨가 큰 처벌을 받기는 힘들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유산 이야기가 마음에 걸린 것인지는 몰라도 당장에 경찰에 신고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신고한다고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문을 뜯고 들어오기 전에 여기저기 알아보았는데 이걸로 감옥에 갈 가능성은 적다고 했습니다. 기소유예나 최악의 경우 벌금 정도 낼 것 같다는 지인의 말에 이번 일을 강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너는 할 말 없지? 끊는다. 아, 월세는 잘 좀 지켜서 내라. 그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속이 시원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당장 갈 곳 없는 아들은
손주를 데리고 그 작은 아파트로 갈 수밖에 없겠죠. 큰 짐이 없다고 하더라도 세 식구 짐이니 그 집이 가득 찰 것이었습니다. 그 집으로 이사한 첫날 느꼈던 감정을 아들도 느끼게 되겠죠. 아들에게는 유산을 들먹였지만 솔직한 심정으로는 괘씸해서 온전히 물려주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쓸 만큼 쓰다가 그래도 남으면 가져가던지 말던지 신경 쓰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소소하게 해오던 아르바이트도 그만두었습니다. 뭐 한다고 늙어서 그렇게 한 푼 두 푼 더 모으려고 했을까 싶었습니다.